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 지금의 문제들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확신할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다. 큰 변화가 벌어질 판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죠. 그죠? 저출산 고령화.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그죠?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지방도시가 소멸되고 있어요. 지방도시가 소멸되니까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돼요, 요즘. 정말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인건비도 안 나와요. 다 망해가고 있고. 여러분, 지방이 소멸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 다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이 헐값이 되는 거야.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소멸되면 점차적으로 소멸돼서 소멸되는 인구를 누가 채우겠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채울 거예요. 이민 온 외국인들이 채울 거다. 이미 면 단위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세의 흐름이에요. 흐름. 자,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무슨 문제를 다뤘어요? 인구 감소 당연히 다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폐업들. 그죠? 왜 자영업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지금. 극심한 불황이 있는가. 그런 문제도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출발하고, 이게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좋아질지, 개선될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현재 23%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3%에서 19%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영업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무 데서나 자영업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아주 핫한 지역에서, 말 그대로 권리금 많이 주고, 거기서 단기간에 뽑아먹고 나오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되질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다뤘죠? 1인 가구의 폭증을 다뤘죠. 그죠? 1인 가구의 폭증이, 나중에 2040년 가면은 40%가 넘어요. 근데 1인 가구의 성격상 소비를 못 해요. 그죠? 소비가 안 돼. 왜냐면, 왜 1인 가구가 살겠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1인 가구를 사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고령화 때문에. 그죠? 고령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솔로들.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냐 이거예요. 소비를 못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성장이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저성장으로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저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집을 살 사람이 없는데, 그죠? 그런 세상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뭘 다뤘냐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죠? 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어떤 그 쓰나미 효과.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우에 1차, 2차 합쳐보니까 1720만 명. 우리가 5200만 명 중에 1700만 명이 이제 고령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 연금을 10명 중에 6명만 연금을 받고 그 6명 중에 4명은 60만 원 이하를 받더라는 거야. 우리 통계로 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겠죠. 그리고 재취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루칼라로 노량진 학원으로 가서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 숙련된 노동자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어요? 우리 MZ 세대의 그 블루칼라 들이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화이트 칼라 집어치우고 블루칼라가 월급을 더 많이 버니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쪽으로 오고 있다. 이런 거대한 이동을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지난 얘기를 계속 복귀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 방향을 잡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나중에 조금 더 체계화 되면은 한번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강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다 파악하면요, 부동산 문제도 보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얘기는요, 이런 문제의 어떤 또 원인이 되자 뭐 결과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문제. 자, 부동산 몰빵의 위험성이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동산 몰빵을 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결국은 저출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집값의 폭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집을 못 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애를 키워서 어떻게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대들이 20대 기준으로 보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살 수 있는 그 연도가 85년이라는 거야. 뭐 그러니 결혼을 하겠어요? 자, 그런 문제 한번 뒤에서 다뤄보고요. 자, 부동산에 최근에 이제 이 꼭지를 치면서 이제 쌍봉을 친 꼬라지가 됐죠. 지금 2022년도에 고점 찍고 2024년도에 고점을 일단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떤 사회적 파장, 그죠? 뭐 인구 감소, 뭐 군대 갈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파든 좌파든, 야, 여기서 집값 더 올랐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죠? 그거를 정치인들이 깨달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것도 못 깨달았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그건 무능력한 정치인이죠. 근데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깨달은 거는 같아요. 엄청난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대출 규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이상 집값은 못 올라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는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지를 읽어줘야 돼. 정부가요, 맘만 먹으면 집값 못 올려요. 정부가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요즘 그거 아세요? 그 부동산에서 이제 그 조건부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집을 살 때 전세 놓고 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집을 전세로 얻어서 들어갈 때는. 그죠? 그것도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면요, 갭 투자가 안 돼요. 갭 투자가 안 된다니까. 무서워서 갭 투자 못 해요. 내가 집을 샀는데 전세를 못 맞춰요. 요즘 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오지, 생돈 가지고 들어온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런 게 정부의 의지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부가 그런 의지를 버린다. 그러면 또 집값이 폭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정부도 분명히 자각을 했다. 자, 보세요. 부동산에 이번에 정부 총 합계로 몰린 돈이 3천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신문의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냐면, 대한민국이 말라간다. 여러분들 집값이 폭등하면요,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 집도 없고 살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이 최근 10년 동안 2,900조에 육박했다. 이게 GDP의 115%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수치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이창용 총재도 더 이상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 한국은행 총재로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보면 2015년에 1,443조, 그죠? 2020년에 2,265조. 자, 2020년, 2021년에 많이 늘었죠. 10%, 12% 올랐잖아요. 그리고 2024년에 2,881조까지 올랐어요. 이 금융 익스포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빌려서 집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영업자의 요즘 극심한 부진.
그거 뭐겠어요?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사가지고요. 이자 내기가 버거워요, 지금. 어디 나가서 가족들 데리고 삼겹살 먹을 돈이 없어요. 나가면 10만 원인데. 그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럼 결국 원인이 뭐예요? 바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급등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말라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말라 죽고 자영업자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몰빵을 가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있었어요? 가계와 기업이 모두 부동산에 몰빵 쳤고, 그리고 우리는 집값이 올랐고, 그 집값만 올랐나요? 전세 가격도 급등했어요. 여러분들 자꾸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새 집을 보면 자꾸 새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럼 전세도 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전세는 내가 빌려서 은행에서 빌려서 들어가는 거니까 오버슈팅을 하더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만 찾고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 좋은 아파트 살려고 그러겠죠. 왜냐면 다른 데서 지출을 줄이니까 고기 한 번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 몰빵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서울 수도권 1급 체제를 만들었고, 유튜브에서는 그 지방의 그 황폐화되는 그 상가들을 여러 유튜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가 50%예요. 그죠? 50%는 전세 월세 살아요. 근데 전세 가격도 급등했어. 1인 가구도 폭증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안 풀리겠죠. 그죠? 풀리기 어렵죠.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떨어져도 문제지만, 폭락해도 문제지만, 떨어질 일이 별로 없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소득이 높아지면 되잖아요. 그죠? 월급을 많이 받고 우리 경기가 활성화되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또 어때요? 구경제 르네상스가 끝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구경제를 끌고 왔던 LED, LCD, 그다음에 디램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 S-오일, 그런 중공업, 그런 중화학 산업이 다 끝나고 일본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잘 해먹었고, 그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정부는. 그죠? 그러면 지방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공공기관 이전, 그죠? 국회 이전,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이상한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꼴이 완전히 말이 아니에요. 자, 가계와 기업이 부동산에 몰빵하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부동산으로 다 돈을 번대. 그죠? 저 사람들 막 강남에 집 하나 샀는데 20억에 샀는데 40억 됐어.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20억 못 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업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고요. 혁신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 벌까? 투기만 느는 거예요. 투기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 학원만 더 생기고. 그죠? 그냥 부동산으로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미 포기한 상태다라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이 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10명 중 8명이 불평등한 마음을 느끼고 있어, 우리 청년들이. 그죠? 우라통 터지겠죠? 근데 2명 중 1명은요, 그 중에 2명 중 1명은 사회의 경제적 계층 이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 포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삶밖에 못 산다. 그죠? 나는 흙수저의 삶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자, 연구 결과 청년들의 78.8%, 79%는 소득 평등 등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취업기에도 불평등하게 느끼고 있다. 64%. 취업기에도 불평등하게 느끼고 있는 거야. 승진기에도 불평등하다. 승진까지. 교육기에도 불평등하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격차가 벌어진 게 자산의 격차잖아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조금 앞쪽으로 가면 2006년이고 2010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자산의 격차로 시작된 거예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소득은 따라와 줬다는 거야. 그죠?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소득을 가지고 집을 잘 산 사람들, 강남에 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산이 올라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이 떨어진 거예요. 올라가지 않은 거야. 아니면 뭐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격차가 벌어졌거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격차가 벌어졌냐면,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에 산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이 교육을 받은 거죠. 자녀 교육을 한 거죠. 그죠? 자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킨 거죠. 뭐 대치동, 목동 그런데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교육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